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략한 저희 소개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뇌부자들에서 뇌를 담당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입니다. 네, 항상 먼저 소개시키면 선빵이 최고죠. 네.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그럼 뇌부자들의 부자를 담당하게 된 정신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뇌부자들의 들을 맡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네, 들이라고 하니까 네. 가장 없어도 될 것 같은 네. 존재인 것 같은데 갑자기 뇌부자들 이러면은 뭐 당연히 오늘 보시는 분 중에 뭐 워낙 저희가 유명하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형 유퀴즈 나가셨다고 되게 지금 기고만장해 있으시네요. 네, 장난 아니네요. 네. 네, 한번 해봤어요. 네. 네, 근데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쟤네가 누군데 뭐 뇌부자들이라고 부르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뇌부자들은 정신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팀이고요. 원래 팀원은 5명인데 오늘은 저희 3명이 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2017년부터 팟캐스트 그리고 2019년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신과에 대한 편견을 낮추고 정확한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자는 모토로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토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역시 저희와 같은 목적으로 일을 하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들과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될 때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네. 허경 쌤 뭐 좀 기억나는 게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네, 몇 번 갔던 기억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제주에서 네, 그때도 저희 셋이 아, 네, 그래요? 같이 갔었잖아요. 네, 네. 그때는 진짜 코로나가 없을 때여서 직접 가서 이제 뭐 소통하면서 네, 강연 네. 진행했던 것도 네. 기억에 남고요. 또 무엇보다 끝나고 다 같이 네, 술도 하고, 네, 고기도 네. 굽고, 즐거운 시간 네, 보내셨죠? 그렇다는 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꿈에 부풀어서 이렇게 지역 정신건강센터들과 협업을 계속하면 전국 여행을 다닐 수 있겠다. 네, 그런 소망이 있었죠. 네, 떡국물에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좀 찾아뵙게 되어서 좀 너무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뵐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또 온라인으로 찾아뵌 적이 한 번 있었죠? 네, 저희가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협업을 진행을 했었죠. 역시 이제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사실 저희가 정신건강 분야에 일한다고 하지만 그 일하시는 실제 업무 보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일하면서 지내시는지 잘 몰랐었는데 네. 들으면서 좀 많이 놀랐던 것도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그때 네. 저희가 올라오셔서 팟캐스트 방송을 같이 진행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진짜 어떤 업무를 하시고, 얼마나 그 업무 강도가 센지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아직까지 좀 잊지 못하는 게 김재 씨는 돌아가면서 24시간 콜을 받고 있다는데 네, 콜당직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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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네, 정말 귀하신 일들을 힘들게 네.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강하게 들었었고,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저희가 좀 잘 준비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오늘 저희 주제는 도망치는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소진 예방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제목이 왜 정해지게 된 거죠? 그러게요. 일단은 도망이라는 게 저희랑은 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죠.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네. 팟캐스트 방송을 하다가 다 같이 책을 한 권 내게 됐었는데, 그때의 제목이 이제 어쩐지 도망치고 싶다라니 라는 이제 저희의 도망치고 싶은 많은 분들이랑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의 부제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예요. 네, 이렇게 연락을 이제 저희에게 컨택을 진행해 주신 선생님께서 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 요거를 좀 주제로 해줬으면 하셨거든요. 네. 아마 지금 요 선생님께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시지 않나. 네. 연말도 되고 네. 힘드신 마음에 네. 이렇게 정해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희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자주 찾아오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방송 촬영하고 있는 게 토요일인데요. 네. 근데 대본을 한 수요일까지 완벽한 건 아니더라도 좀 부탁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화요일까지 네. 뭐 모두 뭉개고 있다가
부끄럽네요. 네. 수요일 날 어떻게 할 거냐라고 네. 했었는데 네. 그때 카톡방에서의 대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봤더니 아직 수요일 안 끝났습니다. 그게 수요일이었어요. 네. 수요일 저녁 6시쯤에 네. 한 얘기였죠. 네. 아마 저희끼리도 좀 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지 않았나. 네, 그러다가 가장 이제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허규영 선생님께서 네. 밤 11시에 작업을 시작하셨고 가장 미성숙한 제가 그걸 회피하고 잠들었다가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정말 저희도 많이 경험을 하는데 특히 저희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고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요즘에는 뭔가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한편 좀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약간 지쳐있다라는 핑계를 대봅니다. 네네. 그 참 기억이 나는 게 저희도 이런 활동들을 좀 나름 열심히 해오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콘서트도 많이 토크 콘서트도 취소되고 저희 오랜만에 그 뭐랄까 토크 콘서트라고 해야 되나? 공개 방송? 공개 네. 방송 저희도 네. 기획했다가 그랬죠. 바로 앞에서 취소됐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강연들도 섭외도 취소되고 이래서 저희도 우리 요즘 연락이 진짜 안 오는구나. 우리도 이제는 뭐 끝났나 보다. 라고 하는 타이밍에 갑자기 전남을 비롯한 여러 군데서 네. 섭외 연락들이 왔는데 막상 오니까 또 그러니까요. 다들 열심히 도망치고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네, 전남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왜 그러면은 어쩐지 도망치고 싶다라니 라는 제목으로 책을 지었냐면 저희가 팟캐스트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좀 사연을 받고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심리가 뭘까에 대해서 저희끼리도 고민을 했었는데 어떤 걸로 책을 써볼까? 가장 흔한 심리가 이제 회피의 방어 기제, 도망치고 싶은 심리다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들으시면서도 뭐 좀 내 얘긴데 싶기도 할 거고요. 저희 책의 첫 파트가 또 이제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인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직장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출근할 때 이 중에 그리고 뭐 앞에 저희 촬영 스태프분과 정신건강센터 분들도 계시지만 출근할 때 오늘 너무 행복하다, 오늘 일도 설레고 기대된다 이런 마음으로 출근하시는 분이 과연 이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실까 좀 궁금한데 오늘은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 네. 어젯밤에 네. 저희가 새벽 3시 반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정말 출근하기 힘들더라고요. 네, 뭐 그럼 일찍 잠든 날에는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출근하세요? 그러냐고 하면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 얼마 동안에는 참 출근하고 싶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직장을 옮겼으니까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김없이 얼마 못 가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네, 저도 저를 찾아와 주시는 소중한 환자분들을 만날 마음에 기쁘고 설레고 행복하지만 진짜 감정이 1도 없네요. 근데 집을 나가면서 네. 항상 습관적으로 가기 싫다라는 말이 진짜 반사적으로 나와요. 반사적으로 나오는데 이 진료실에서도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너무 자주 듣고 특히나 요즘엔 더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은 더 많이 힘들어지셨는데 제가 최근에 뵌 분도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 본인의 가게가 있으시고 근데 요즘 몇 달 내내 계속 매출이 이제 줄고 있는 거죠. 사람 자체가 주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매출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뭐 SNS 마케팅도 하고 뭐 거기서 이제 이벤트도 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제는 많이 지친 거죠.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정말 주말이면 대목인데 그냥 아예 가게 문을 닫고 남자친구랑 그냥 식사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뭔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역시나 공감 가는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계속 상처받으면 도망치고 싶지 않을까, 나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었겠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분도 요즘 뭐 특히 진료실에서 더 듣는 얘기들은 어떤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육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본인 얘기 좀 하시는 거죠? 아니요. 원래 이런 거 들었다라고 네, 하면서 제 얘기 아니고요. 네. 진짜로 특히 워킹맘 분들한테 많이 이거 듣게 가족들 되는 못 것 같아요. 봐요, 어차피. 그런가요? 저를 포함해서. 네,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시는 특히 워킹맘 분들한테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는데 차라리 직장이 편했다. 집에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뭐 잔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일부러 좀 남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주말 같은데 출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오시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예, 침이 튀네요. 진료가 없는 토요일에는 네, 병원에 나와서 아, 진짜? 나 진짜로 아 그렇군요. 네, 병원에 나와서 뭐 게임을 하든 뭐 유튜브를 보든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멀리 계시지 않나요? 아, 오늘 가족들이 못 본다는 얘기에 바로 진솔한 자기 고백이 나왔는데요. 네. 네. 집에 있으면 놀아줘야 되니까. 네, 퇴근 때도 분명히 이제 오늘 일 끝났구나. 빨리 나가야지 싶다가도 다음 순간 또 제2의 출근이구나. 도망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워킹맘 분들 얘기해 주셨지만 오늘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워킹맘 분들께서 역시 제일 힘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퇴근하면은 또 막 요리도 하시고 애들 숙제도 봐줘야 되고 애들 놀아주고 재우고 나면은 이제 집안일 밀린 것들 하고 주무시고 그러다 보면 본인 생활이 하나도 없어져서 힘들어지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 뵀어요. 네, 문제는 이렇게 좀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쫓기면서도 계속 열심히 살다 보면은 번아웃이 오는 경우들이 이제 자주 보게 되죠. 그렇죠. 네, 진료실에 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번아웃, 요즘 아마 언론에서 접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또 막상 물어보시면은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중에 유일하게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신 오동원 선생님께 번아웃이란 과연 무엇인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나 설명할 때 되면 항상 떠넘기더라고요. 네. 학위 타령하면서. 오늘 설명은 다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번아웃 뭐 근데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번아웃이란 의욕적으로 일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좀 무기력해지거나 좀 짜증이 많이 나거나 이런 감정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을 이제 직장인 중에서 90% 이상, 95%에 가까운 분들이 경험을 해봤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질병은 아니지만 이제 분명히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등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일단은 저희가 자세한 예시들을 좀 더 들어드려야지 이게 어떤 건지 왜 문제인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체크리스트를 먼저 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서 나도 과연 해당되는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개가 있습니다. 1번,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정서적으로 지쳐있다. 2번, 일을 마치거나 퇴근할 때 완전히 지쳐있다. 3번,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을 하면 피곤하다. 4번, 일하는 것에 심적 부담과 긴장을 느낀다. 5번, 업무를 수행할 때 무기력하고 실증을 느낀다. 6번, 현재 업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다. 7번, 맡은 일을 하는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8번, 나의 직무 기여도에 대해 냉소적이다. 9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쾌락을 즐긴다. 10번, 최근 짜증, 불안이 많아지고 여유가 없다. 네, 허경 선생님 몇 개세요? 저는 아닌 게 있나 를 찾아보고 있는데 네, 거의 뭐 전부 네 정도가 이제 그래요? 네, 심한 정도냐, 네 중간 정도냐 이 차이가 있을 뿐 예전에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안 좋아졌군요. 네,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떤 쾌락을 즐기고 계세요? 쾌락 아까 지용이 형도 이제 쾌락 읽으면서 좀 웃던데 네, 아마 본인이 하시는 뭔가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아니, 싶거든요. 동훈이가 떠올라가지고. 동훈이가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보통은 먹을 거죠. 네, 먹을 거 아니면 이제 게임. 네, 게임에 더 몰두하게 되거나 먹을 것도 그냥 먹을 게 아니라 뭐 진료실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단 거, 혹은 저는 매운 거, 그리고 자극적인 거. 특히 짠 거, 어. 네, 이런 거를 많이 찾습니다. 아하. 네. 네, 저도 사실 동훈이 핑계를 또 댔지만 제가 어제도 두 분이 절 비난할까봐 말을 안 했는데 네. 어제 제가 출근 안 하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집에 좀 쉬어도 되는데 이 쉬기가 싫은 거예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또 규영이 병원 있는 동네에 가서 그냥 배회하다가 집에 왔어요. 기웃거리셨군요. 아니 김정 선생님이 네. 네. 병원 근처에 오시는데 저희 병원은 단 한 번도 오지 않고 목적이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규영이 병원 옆에 이제 아울렛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어제 그냥 가서 한 2시간 정도 배회하다가 네. 귀갓길에 뭐가 들려있을지는 모르는 거네요. 네, 네. 쾌락을 좀 즐기기 위해서 네. 갔다가 왔습니다. 네. 네. 오동훈 쌤 몇 개 해당되세요? 저는 4개 해당되더라고요. 네 개. 네네, 4-5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고 오동훈 쌤 몇 개 해당되세요? 저는 한 6개, 7개? 네, 한 7개쯤 되는 것 같아요. 오동훈 쌤 최근 짜증 불안도 많아지고 여유도 없잖아요. 그거 세신 거 맞죠?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너무 제 상태를 묘사하는 것 같은 말이라가지고 네, 저도 좀 웃겼어요, 약간. 네, 저희도 역시 뭐 정신 건강을 관리해 드려야 되는 전문가들도 이렇게 많이 해당되는데 지금 일러드린 이 체크리스트 중에 3개 이상이 해당되면은 소진증후군을 좀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해요. 근데 아마 지금 서로 둘러보면서 이거 3개 안 되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 중 뭐 90% 이상이 한번 알아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분명히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진료실에서 소진증후군, 번아웃으로 오시는 분들 이런 경우가 머릿속에 좀 떠오른다. 생생한 실례를 좀 들어드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분 정도씩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뭐 저는 직장인 분이시고 네, 그 말씀만 들어봐도 이분이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이분이 직접 처리하시고 그리고 뭔가 그 뒤에 처리까지 직접 가셔서 다 하시다 보니까 그 꽤 직급이 있으시고 아주 본인이 막 실무를 안 하셔도 되는데 다 거래처에서 이분한테 연락을 해요. 그쵸. 원래 아랫사람한테 연락해야 되고 막 이런.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일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누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약간 그런 데서 인정받는 느낌도 받으시고 어쨌든 이분이 굉장히 그런 인정이 중요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평가도 잘 받아왔는데 작년에 네, 그 팀 내 다른 분과 좀 문제가 생겨서 인사고과 평가를 잘 못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그 회사에서 몇 년 동안 그 골머리를 앓던 그 사업을 따내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안 좋아지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훨씬 그 업무 수행도는 낮은데 그냥 조금 그 관계가 좋은 사람이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럴 때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오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네. 만사가 재미없어지시고 네. 그러니까 원래 하던 취미도 네. 그러니까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하셨는데 5분을 못 읽으시겠다. 집중력 떨어지는 것도 기억력 떨어지는 것도 이 번아웃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잖아요. 네. 제가 요즘 뵙고 있는 환자분 중 한 분은 이제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 대학원생 분인데 그 되게 힘든 박사과정이에요. 되게 힘든 박사과정인데 이분이 병원에 오신 것 자체가 요즘 기억력이 너무 떨어졌다. 아까 말한 것처럼 책이 눈에 안 들어오고 과제도 손에 안 잡히고 마지막 순간까지 미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는데 옛날엔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왔는데 요즘 아예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ADHD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오셨어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그쵸? 계시죠.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일상을 좀 물어봤어요.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분이 대학원을 하면서 동시에 과외를 하고 있는데 과외를 몇 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한 7개? 많으니까 7개? 난 3개 생각했었는데. 많으니까. 지들 극단적이시네요. 근데 그분은 과외를 8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8개를 주 2회씩 16번을 하시는 거네요, 수업을. 하면서 네. 박사 과정을 하는 거예요. 장난 아니네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지고 네.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분 역시 본인만의 심리적 이유로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계속 본인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면서 이제 번아웃이 와서 옛날에는 이렇게 동시에 다 해내셨던 분인데 이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약간 소진이 온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가 약해졌어 라고 생각하면서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오동 선생님은 또 어떤 좀 겹치지 않는 케이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굉장히 여러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이제 상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특히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이제 업무 자체도 지치지만 이 업무에 맞는 어떤 상응하는 보상을 좀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적절한 보상을 못 받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오히려 안 좋은 피드백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듣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뭔가 컴플레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본인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지쳐하시고 힘들어하셨던 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현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좀 숙명과도 같은 것 같아요. 해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뭐 옛날 사람들도 당연히 힘들었겠죠. 네, 뭐 야생동물과 싸우고 뭐 흉년에 힘들고 여러모로 힘들었겠지만 조금 더 심플한 삶을 살 수 있었다 한다면 요즘에는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근로소득만으로는 또 살아가기 힘들어서 동시에 뭔가 투자도 계속 해야 되고 머리 신경 쓸 게 많고 일하고 있으면 상사는 뭘 시키고 카톡 메시지로 막 대화도 오고 동시에 머리에서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더 소진되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번아웃이 절대로 모두에게 생기는 건 또 아니죠. 솔직히 저는 그 95%라는 통계 자료는 좀 믿기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가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 아닌가요? 네, 한 번은 겪었다. 네, 학생도 사실 번아웃에 빠지는데 좀 병원에 올 정도의 심한 번아웃을 겪는 분과 아닌 분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잖아요. 어떤 분들에게서 어떤 심리가 있을 때 어떨 때 더 잘 생기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네, 일단 번아웃이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가 굉장히 크거나 네, 혹은 뭐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저는 중요한 건 보상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았을 때 네,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보상의 기준이 좀 높으신 분들 네, 약간 이런 완벽주의적인 분들이 아무래도 번아웃에 빠지기가 쉽겠죠. 저희가 책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네, 당나귀가 이제 갈 때 이제 앞에다가 당근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하면 이제 먹어야지 하면서 계속 걸어가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 분명히 당근을 한 번씩 먹어야지 이게 갈 수가 있는 맛을 건데 봐야. 근데 결국 나는 이게 끝까지 가서 하나의 당근을 완벽히 먹어야지만 나한테는 이게 보상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보상이 안 되고 지치고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당나귀 얘기로 했고 뭐 동물들 훈련할 때도 항상 뭘 주면서 하잖아요. 근데 사람도 사실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은 비슷한 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행동과학적으로 볼 때 뭔가 리워드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임 할 때도 모바일 게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게임기 할 때도 계속 레벨업이 되고 뭐 갑자기 선물이 뚝 떨어지고 뭐 갑자기 그냥 접속했는데 그냥 갑자기 보상 이벤트가 막 나오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리워드를 받지 못하고 하면 아까 허경 선생님 말한 그 환자분처럼 좀 지치고 현타가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에 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현대인과 옛날 사람들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뭔가 일을 하면 그 보상, 성과물이 눈앞에 바로 보였다. 농사 지으면 바로 보이고 뭐 자기가 수공업으로 만들면 바로 보이고 근데 현대인들은 진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성과물이 없는 거 아닌가 내 손으로 만드는 뭐 오동훈 선생님도 뭐 이제 증권맨들 많이 보실 텐데 그렇죠. 그게 사실 가상의 데이터는 아무래도 그 느낌이 좀 적지 않을까요? 내가 딱 성과를 이뤄냈다는 느낌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요즘에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이 네, 그 저희 젊은 분들한테 너는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힘드냐 네, 나 때는 먹는 거 그거 먹는 것만
신경 쓰느라고 살았지. 너는 지금 복이 겨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약간 의식주들은 많은 부분 충족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다른 부분에서 인정, 칭찬, 사랑 뭐 이런 이런 그게 부분의 그쵸. 보상은 훨씬 더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전이랑 다르게 더 번아웃에 빠지기 좀 쉬운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그쵸, 더 상위의 욕구죠. 네.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 같은 것까지 이뤄내려면 그리고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네. 그냥 정리하자면 저단계의 욕구들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분명히 쉽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된 건 맞지만 어떤 상위 차원의 자아 실현이라든지 인정의 욕구 같은 것들은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하면서 얻기가 어려워졌다는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개개인의 특수한 심리들이 작용을 미칩니다. 아까 허경 선생님 얘기하신 분은 이제 인정 욕구 얘기를 자주 하셨잖아요. 그분은 아마 강한 인정 욕구를 가지게 된 본인만의 또 어떤 심리가 있겠죠. 그렇죠. 뭐 어린 시절 뭐 부모님이라던가 뭐 성장 배경, 자라난 환경 등에서 뭔가 있을 거고요. 저 역시도 비슷한 얘기를 되게 자주 들어요. 그리고 또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참 힘든 이야기인데 예전에 IMF 때 집안이 많이 힘들어지셨던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또 얘기를 많이 들어요. IMF뿐만 아니라 순간 확 힘들어졌던, 그래서 결핍이 왔던 분께서 이런 게 절대 다시는 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한 안정적인 건강한 경제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에 쉬지 않고 달리시는 분들 얘기를 공통적으로 되게 많이 듣고요. 그래서 뭐 또 생각이 번져나가다 보니까 요즘 좀 힘들어지는 이 성인들의 아이들도 역시 정신건강을 좀 잘 케어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연달아서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일리가 있네요. 네. 그리고 뭐 소아 선생님이시니까 네, 오피니언 리더로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네, 건강을 아, 잘 네. 챙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불안하네요. 뭔가 또 떠넘길 것 같은 네. 느낌이었는데, 네. 그리고 뭐 인정 욕구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과외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유기불안에 시달려서 본인을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기불안이요. 네,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네, 누군가에게 이제 버림받을 것이다. 네, 어릴 때부터 예를 들자면은 90점짜리 성적을 가져오면은 와 잘했다가 아닌 너 왜 100점 못 맞아오고 누구는 100점이라던데 너 이렇게 계속 모자란 모습만 보이면 어쩔 거냐 라고 부모님께서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유기불안들이 계속 본인을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개개인의 심리는 좀 어린 시절에 많이 기인되는 게 사실이긴 한데 꼭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 특정 집단에 속하게 됐을 때 이런 번아웃에 더 좀 취약할 수도 있죠. 아까 오동훈 선생님께서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 얘기도 하셨고요. 네. 네, 정신건강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 역시 좀 이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기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이 타고나는 기질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인내력이라든지, 뭐 자극추구 기질이라든지, 뭐 위험회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건데, 이 기질은 이제 다른 사람의 반응에 얼마나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느냐라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타고난 기질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조금 더 세심하게 헤아릴 수가 있고, 그래서 공감 능력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상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기질의 유무가 꽤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없으면 솔직히 좀 힘들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번아웃에 있어서는 이 기질이 약간 도구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뭐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거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만 100%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인정이라든지 어떤 반응, 칭찬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는 이런 기질을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지치고 상처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런 심리 정신건강 쪽은 네, 저희가 만약에 수술을 한다, 그럼 바로 어떤 그런 병변이 떼어지고, 네, 뭐
내과에서 약을 써도 바로 열이 내리고 막 기침이 멎고 하는 게 있는데 정신건강 이런 쪽은 그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좀 더디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보상으로 다가오지 않기도 하고. 네, 그쵸. 그리고 그때 그 김제시 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생각이 나는 게 주로 이제 조현병이나 이런 중증 정신질환자들 사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가 사실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현상 유지만 잘 하도록 도와드려도 그게 이게 굉장히 대단한데. 의미 있는 일인데 맞아요. 사실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왜 안 되지? 네. 아,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좋아지시지 않지? 이런 느낌은 네. 받지 않으려고 해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중간중간 안 좋아지실 땐 분명히 생기시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럴 네. 땐 또 자책하게 되고. 네, 그럴 때 사실 이거 뭐 그냥 병 때문이야. 병이 원래 그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분명 이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은 공감 능력이 좀 높고 양심이 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내적 기준이 좀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나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좀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보통은 자책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까지도 과도하게 자책을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라는 그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저희 들어온 질문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업무 과다 때문에 힘들고 처우 개선 좀 잘 안 돼서 힘든데 문장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 정신 건강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근데 내 정신 건강은 어떻게 챙겨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번아웃은 다른 정신질환으로 쉽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매니지하기 위해서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들을 계속적으로 소모합니다. 그게 총알이 소모되는 것처럼 계속 쓰이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은 계속 나와서 우리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이런 게 어느 순간 탁 역전되어 버리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뭐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뭐 불안장애든 강박증이든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이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번아웃 예방을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번아웃 예방을 위해서 뭘 해야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해 봐야 될 텐데요. 허경 선생님은 평소에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뭐부터 말씀을 드려요? 일단 이 지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일단은 저는 개인의 어떤 성격적인, 어떤 기질적인 특성,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편이에요. 뭐 보통은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내가 똑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네, 누구는 되게 이게 힘들 수도 있고, 누구는 안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도 누구는 이게 연락을 너무 자주 해서 힘들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연락을 너무 안 해서 힘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게 같은 상황도 이제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상황도 더 힘들게 받아들이는 그 포인트가 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네,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일기를 쓴다든지 해보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내가 인정에 그런 약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인정을 못 받으면 힘든 사람인지, 네, 사랑이 필요해서 사랑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 느껴지면 그게 힘든 사람인지, 네, 혹은 완벽주의적인 그런 높은 기준, 네, 이게 있어서 그게 달성이 되지 않으면 힘든 그런 사람인지, 혹은 그리 성격적으로 거절 못 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 저도 누가 이제 뭐 부탁하면 거절 잘 못하고, 네네. 그리고 싫은 소리 굉장히 못하고, 그래서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진료실 많이 오시는데, 그렇게 거절 못하고 이제 뭐 그런 싫은 소리 못하는 일을 떠안게 되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네, 번아웃에 빠지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성격적인 기질적인 특성들이 뭔지 찾아보는 게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힘들긴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 더 힘든 당신의 취약점은 뭔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알아보자는 거죠. 네. 진료실에서 그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아까 허경 선생님 얘기한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이런 상황이 힘들어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왜 해요? 왜 다 받아줘요?
라고 던지면 그분께서는 그럼 당연히 나한테 물어보려고 온 건데 내가 해야죠 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텐데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하지 않는데 뭐 하게 되는 당신만의 이유는 뭔가요? 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진료실에 굳이 오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해보시면 나의 취약점이 뭔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만약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저는 직장 동료들에게 좀 물어보라고 해요. 사실 저희가 진료실에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들으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을 직접 못 겪어가는 사람이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직장 동료한테 나 뭐가 문제니? 나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라고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기가 막히게 그분들이 정답을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넌 네가 다 하잖아. 네가 다 맡으니까 이렇게 힘든 거지 라는 식으로 정답을 알려줄 때가 있던데 아마 힘드신 분들은 주변 분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김종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해야죠 라고 했을 때 그 당연하다 네, 그 말이 확 꽂혔는데 사실 세상에 당연한 게 없잖아요. 당연한 건 없죠. 네, 당연히 뭐 그 부모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당연하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면 네,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모든 상황의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도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염두에 둬보시면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동훈 선생님은 좀 어떤 것부터 해보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는 편인가요? 사실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너무 과중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 제 원칙은 이제 일을 그만하는 거죠. 네, 가능하다면은 이제 일을 좀 맞아요. 그만두거나 네. 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뭐 프리랜서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가능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한테 그만하세요 하면은 사실 너무 현실성 없는 대안이 되겠죠. 근데 프리랜서 분들도 또 프리랜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직장인 분들은 약간씩 농땡이 부려가면서 해도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데 나는 내가 한 만큼 나오는 거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각자 좀 애로사항이 있고 사실은 일을 이제 그만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인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을 버티면서 이제 이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된다면은 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한 가지 무기씩은 좀 만들어 놓자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뭘 해도 좋다. 네, 그러니까 꼭 이제 스트레스를 풀 거리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생산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네네. 뭐 운동을 하겠다, 제일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뭐 책을 보겠다, 그림을 그리겠다. 네, 이렇게 좀 굉장히 아름답고 모범답안 같은 답변들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뭐 멍 때리면서 핸드폰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 피해를 주는 것만 아니면은 뭐든지 괜찮습니다. 뭐 하다못해 술은 별로 안 좋다라고 하지만 그냥 퇴근 후에 그냥 맥주 한 캔 따라놓고 뭐 TV 보면서 쉬겠다. 저는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나는 그때 이거 하면 좀 풀려라고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게 무기 한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 무기를 만들 때 있어서 이제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거. 이 두 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같은 경우 폭음을 하면은 네, 매일매일 이렇게 폭음을 뭐 며칠은 할 수 있겠지만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갑자기 훅 들어오네. 네, 네, 아시잖아요. 네. 네, 며칠은 버티지만 네. 되게 나이가 들면서 몸도 상하고 하루도 못 버텨요. 네, 요즘에는 네.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답이 될 수는 네. 없다라는 겁니다. 네. 갑자기 진행이 안 되는데 네. 제가 진짜로 제가 2020년 제가 포금한 자리에 절반 이상은 옆에 이분이 있었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거의 한 2010년 이전부터 포금하는 자리엔 거의 서로가 있지 않았나. 네, 급 당황스러운데 네. 저희가 어쨌든 네, 잠깐 표정 관리 좀 하고 네. 저희 오늘 관련 질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안 그래도 소진 예방을 위해서 쉽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거가 뭐냐라고 여쭤보신 분이 계셨었는데요. 지금 오동원 선생님 뭐 하고도 좀 이제 연결되는 거죠. 소진 예방을 위해 쉽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일단 이분이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질문 던졌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저도 오늘 이거 질문을 가져오고 싶었던 게 진료실에서 워낙 많이 듣는 게 잘 쉬는 법이 뭐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쉬세요? 네.
좋은 휴식 방법, 뭔가를 꼭 해야 되나요? 그냥 쉬어도 되나요? 라는 거를 많이 듣는데 오동훈 선생님은 자기 의견을 좀 얘기하셨고 우리 허경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물론 이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매일 이제 3km씩 트랙을 달립니다. 근데 매일 달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인지 이제는 더 이상 다리가 막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더 못 뛰겠어. 네, 그리고 막 뛰기도 싫어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하겠느냐? 라는 질문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물론 뭐 저는 그 너무 뛰고 싶다 하면은 조금 시도를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3km는 아닌데 오늘은 한 그래도 한 500m는 해볼만 하네? 이 정도면 하실 수 있는데 전혀 하고 싶지 않다거나 혹은 조금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과감하게 쉬시라. 예, 이게 사실 정말 푹 쉬어야, 그리고 이게 하루 쉰다고 막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며칠 푹 쉬어야 그래야지만 조금씩 달리게 될 수 있듯이, 네, 번아웃, 그리고 뇌가 지친 거니까 이것도 하고 싶으시면 하실 수는 있는데 기대 안 하시고 하시고, 네. 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된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잘 쉬어야 된다는 말 자체에 이미 강박이 들어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뭐 쉬는 게 쉬는 거지 잘 쉬는 게 어딨어. 이 정도면 네. 내가 휴가 잘 보냈다고 자랑할 수 있을 네, 만큼. 네. 이미 잘 쉬는 것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순간 반대쪽에는 못 쉰다라는 개념이 생겨요. 네. 그래서 자꾸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쉬는 동안에도 나 좀 못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은 네. 네, 실제로는 뭐 그냥 그럭저럭 잘 쉬고 회복이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이 마음속에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굳이 휴식에도 그런 잣대를 들일 필요가 있나.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해도 좋다. 대신 뭐 그냥 여러 가지 해보고 제 마음에 가는 거 하시라. 그리고 잘하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자. 네. 네. 뭘 하는 것보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가 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되게 현인 같은 지금 대답을 해주셨고요. 저는 되게 어쨌든 실전적인 대답으로 해드리자면 네. 네, 이거 너무 뻔한 답인데 네. 역시 운동만 한 게 없긴 합니다. 운동만 한 게 없긴 정말 하고요. 진부하네요. 진짜. 여기서 네. 운동 제일 안 하는 사람인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네. 잘 챙겨 드시고 운동하셔야죠. 네, 그렇죠. 햇빛도 쬐시고요. 그럼요. 되게 네. 중요해요, 지금 말한 것들이. 네. 네, 물론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네. 근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진짜로 햇빛 쬐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소진된 뇌의 호르몬들, 건강한 세로토닌 호르몬 같은 것들을 다시금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소진되진 않았다, 약간 에너지 남아있다 이러면은 건강한 습관들, 그냥 하루에 뭐 일정 시간 정도는 뭐 조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서 제 일상에 그냥 약간씩 운동량을 늘리는 방법들을 넣어놨어요. 예를 들자면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역까지 약간 뛰어서 가거나 뭐 그것 때문에 일부러 아슬하게 나가는 건 아닌데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좀 뛰어서 가거나 아니면은 집이나 이제 병원도 뭐 6층, 5층 정도인데 엘리베이터 안 타고 항상 계단으로 다니는 것 정도, 그 정도를 일부러 좀 일상에 그래도 넣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소진을 좀 예방해 줄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좀 일과 분리된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두 분은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의 취미 활동을 이럴 때 항상 공개하는 편인데 저는 웹툰을 보죠. 네. 어제 저희가 몇 시에 헤어졌죠? 어제 3시? 3시 반? 3시 집에 들어가니까 한 3시 반쯤 됐죠. 네, 저 집에 네. 갔을까 3시 15분쯤 되는데 제가 진짜 불굴의 의지로 그 시간에 웹툰을 보고 잤습니다. 이거는 자기 파괴적이죠. 토요일 업로드돼. 지속 가능한 뜻인가요? 토요일 업로드돼 웹툰을 보고 아주 기분 좋게 잤어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물론 좀 무리였던 건 인정해요. 수면 네. 시간 너무 짧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택시 타고 출근하셨다고. 네. 그 시간에 일찍 주무시는 게 낫지 않았나. 제가 오늘 이것도 잘 준비해 왔잖아요. 에너지가 이제 충전돼가지고. 근데 사실 뭐 그때 웹툰을 안 봤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택시 탔을 수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든 간에 그냥 잠시 그 스트레스를 끊어주고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걱정, 그날 있었던 사람들과의 마찰 이런 것들을 잠깐 끊어주고,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집에 맞아요. 있는데 그 스트레스에 내가 휩쓸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끊어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 이거 생각 안 해야지 이런다고 맞아요. 생각 안 나는 게 맞아요. 아니거든요. 그럴수록 더 생각납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걸로 주의를 돌려야 되고요. 저는 매일 밤 11시에 이 주의를 돌리는 도구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끊어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아,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생각 안 해야지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눈앞에 뭔가 집중할 거리가 있으면 좋겠고, 웹툰 좋고요. 드라마 좋고요. 네. 인터넷 쇼핑몰도 네. 그건 좋습니다. 이제 네. 보면서 생각이 끊어지기도 하고 결국 뭔가를 샀을 때는 나한테 보상이 되니까. 좋은 방법이다. 네, 네. 네.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뻔한 얘기지만 적당히 일하고 잘 쉬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라라고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잘 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적당히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적당히 일하는 거요? 네, 어떻게 해야지 적당히 일할 수 있을까요? 적당히 일. 네. 뭐 그것만큼 네,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나 싶긴 한데. 근데 뭐 저는 생각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거절 못하는 사람 예시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거절을 못해서 호의를 베풀어서 이런 게 이제 한두 번 쌓이다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루틴이 내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거절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반복적으로 드리죠. 네, 좀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에 대해서 뭐 찾아보시라라는 말씀도 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게 정말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냥 거울 보고 연습해 보시라. 또는 뭐 진료실에서 저랑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그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지금 일을 더 많이 만드시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집에까지 가져와서 아 내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 일을 계속 네, 그 휴식하지 못하고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네,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항상 생각해 보시라 라는 거죠. 내일 일 걱정되실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만약 있다 라면 그걸 뭐 좀 해보실 수도 있지만 아마 분리를 해보신다면 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회사 일은 회사에서 처리가 되기 네, 때문에 네,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되시면서 한번 알아차리게 되시면서 예, 조금 분리가 되고 조금은 적당히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갔을 때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였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말을 던지시다니. 네. 내일의 괴로움은 내일로 족하다라고 하길래 이건 좀 아닌데 뭐 어쩌라는 건가 싶었는데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서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정확한 말인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일 그냥 출근해서 걱정하시면 될 일을 지금까지 끌어와서 현재를 막 괴로움 속에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맞습니다. 허경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내 손을 지금 떠난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는 내려놓는 거. 그게 이제 적당히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허경 선생님 말한 것처럼 자기의 취약점이 뭔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 오동 선생님 말한 것처럼 남에게 거절하지 못해서 일을 많이 하나, 이런 취약점을 일단 찾고 그 다음에 대응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동원 선생님은 이제 거절하는 연습이라고 하는데 전 진료실에서 좀 욕먹는 연습 좀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거의 같은 말인 것 같고요. 모두에게 좋은 모습을 항상 보이는 건 불가능하니까 욕먹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곤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라 라는 좀 조언도 드리죠. 네, 오동원 선생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저희가 어제도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참 그쵸. 공감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이 공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한 이야기가 상대방한테 받아들여지고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나한테 굉장히 위로가 많이 돼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절대로 마음속에 혼자 담아두지 말고 내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좋은 동료, 좋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러니까 결국
상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네, 뭐 했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을 내가 이렇게 힘들게 느끼는 건 나의 문제가 아닐까? 나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에 더 소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나만이 가진 문제가 아니구나, 혹은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면서 좀 덜 소진될 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좋죠. 네, 분명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더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내 탓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 상황 탓인데 그냥 너무 말도 안 되는 업무 로딩을 받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처우를 받아서 힘든 건데 그 와중에 자기 탓하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제 좀 불멸의 베스트셀러죠. 이제는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이제 이런 인간 조직들이 유지되어가는 되게 큰 몇백 명, 몇천 명 이런 조직들이 유지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로 뒷담화를 들더라고요. 서로 간에 누군가를 뒷담화하면서 그 조직의 결속력이 유지가 된다라는 건데 뒷담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직장 생활하면서 이거 다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부족한다 느낄 때 같이 공감하고 서로 공통의 적을 만들면서 그치 걔가 문제지 라고 하면서 또 감정을 좀 풀고 그 다음 또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맞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참 미숙한 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남 탓하시라, 남 욕 좀 하시라. 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네, 많이 하는 사람이라 잘 알죠. 오늘 방송이 망한다. 두 분 때문이고. 네. 제 탓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마음 보호를 잘 하시네요. 네. 소진되면 안 되니까요. 네. 네, 저희가 어쨌든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조언들은 여기까지 드렸고요. 오늘 저희한테 미리 이제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답변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14개의 질문을 저희가 받았고요. 이미 얘기하면서 몇 개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답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대답들을 이미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힘드신 상황처럼 보이고 또 저희가 그래도 대답을 드릴 수 있을 만한 2개의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려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요. 처우 개선에 대한 희망 없이 일을 지속하기가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인건비가 부족해 야근을 해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저의 정신건강은 누가 챙겨줄 수 있을까요? 야근을 당연시 생각하시는 상사 때문에 퇴근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야근 시 금전적인 부분이 보장되거나 장기 휴가 등의 보상을 받는다면 소진 예방과 스트레스 해소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하려고 해도 4시간 없이 항상 일에 쫓겨 번아웃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친구 및 가족 등 지인들에게 어려움을 토로하면 노동고용청에 신고하고 그만두라는 조언을 해주지만 일에 대한 책임감과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남은 팀원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진퇴양난인 상황입니다. 직장 스트레스로 점점 지쳐가는 나, 도망치고 싶어요. 그만두는 것이 답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참 현실적인 어려움은 좀 저희도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에요. 네. 너무 맞는 말씀이어서. 그러니까요. 네. 네. 실제로 제가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봤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처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업무들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어떤 식으로 좀 답변을 드리면 좋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실 진료실에 이런 고민 갖고 오시면 정말 같이 공감하는 것 이상으로 뭘 해드리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어떤 해결책이라는 게 사실 뾰족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구조적인 문제라서. 게다가 이분께서는 본인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죠. 문제가 왜 문제인지, 네.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인지 정확히 이렇게 하면 파악하고 좋아질 계시죠.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네. 하고 계시고. 네.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보상이 되면 좋아질 것 좋아질 것 같다 같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보상이 뭐 금방 바뀌겠습니까? 이게 사실 바뀌어야 되는 거 모두가 알지만 현실이 꼭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두는 것이 답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분께서 답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뭔가 조언도 이미 그렇게 받았고 근데 조금 더 힘을 얹어주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어떨 때는 도망쳐야 됩니다. 예, 그 전투에서도 항상 진격만 하는 게 항상 승리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전술상 이렇게 뒤로 일부러 회피해야 되는 시기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가 옛날에 책을 처음 내고 그 장강명 작가분하고 같이 인터뷰했을 때가 기억나요. 그 장강명 작가분이 지금은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분인데 처음에 책을 쓸 때 남들은 다 이제 너가 거기를 왜 그만두냐 미쳤냐라고 할 좋은 대기업을 그만두고 불안정한 작가의 길을 가셨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또 성취해낸 게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내가 도망쳤던 건 잘못한 거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당연히 잘하신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무조건 직면하는 게 답은 아니다. 네.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 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일을 그만두면 이제 남은 팀원들에 대한 미안함. 네. 그게 이제 결국에 그 결정을 못 하시게 막고 있는 요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다. 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좀 가지는 것이 적절한가.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사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만두신다고 하더라도 네. 설사 정말 다른 팀원들이 조금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미안하실 일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보다 중요한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저는 적용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뭐든 희생할 필요도 없고 엄마로서의 삶, 엄마로서의 행복이 더 우선돼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물며 직장 동료들 간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의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1번이 되어야 될 기준은 본인의 마음, 본인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김종우 쌤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또 답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씨로 일하고 계신 분이라면 동료분들도 당연히 다 좋게 평가하시는 훌륭한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솔직한 마음, 내가 진짜 이 마음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그래도 이번에는 한번 내 행복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좀 떠나보려고 한다라고 설명을 드린다면 동료들 중에 좀 이해 못 해줄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 이 상황에서도 이해 못하고 만약 비난을 한다,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맞아요. 네. 이렇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강연하는 곳에서 그곳을 떠나라라고 저희가 조언을 드리는 게 갑자기 방송이 급하게 꺼지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들기도 하는데 당장 꺼! 뭐한 애들 데려다 놓은 거야? 네. 이거 오히려 이제 어쨌든 그 높으신 분들께서 좀 보시고 처우 개선에 맞아요. 이건 이제 아셔야 돼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다. 네, 처우 개선하면 남습니다, 이분. 그러니까요. 네. 개선해 주십시오. 해주세요. 누가 썼는지 알아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네. 업무량이 많은데 혼자서 해결을 다 못하고 가면 자려고 누워있어도 계속 생각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의욕도 안 생기고 혼자서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 업무 능력도 의욕도 높일 수 있을까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오 박사님. 네, 저는 그렇게 부르는 게 참 싫네요. 네. 근데 이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휴식과 루틴을 만들어라라는 이야기랑도 좀 맞물려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 외에 내 삶을 채우고 있는 게 다른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고요. 네. 뭔가 마땅한 게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아까 우리 김종우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한 루틴들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채워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일 외에 다른 것들을 마땅히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일 생각에 빠져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가 됐든 좋으니까 좀 내가 어떤 점에서 즐거움을 얻었지? 과거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런 마음을 가지신 만큼 어쨌든 이분도 책임감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 혼자서 해결을 못하는 업무량이 네 맞다. 네, 그러니까 못하시는 게 맞다. 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하면 진짜 되는 줄 알고 더 시키시지 않을까. 맞아요. 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고민하신다고 해서 당장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한번 나눠보시는 연습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는 이제 자려고 누워있으면 생각이 나니까 좀 불면이 같이 있으시고 좀 만약에 이런 불면이 만성적으로 지속이 됐다면 더 이런 생각을 조절하기가 힘들어지실 거거든요. 뇌가 결국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불면증이 동반되어 있으시다면 그런 건 이제 뭐 ASMR이나 뭐 화이트 노이즈 같은 거 소리 듣는 거나 뭐 향초나 뭐 이런 다른 거 일단 해보시고 만약에 어려우면 이런 뭐 약물이나 이런 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 뭐 너무 나갈 걸 수도 있긴 한데요. 네. 불면이 만약에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 오동쌤이 건강한 루틴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실 그러니까 현재에 머무르는 도구가 필요해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잖아요. 그날 힘들었던 거, 내일 출근해서 어떻게 해야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과거와 미래를 제끼고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운동, 그리고 뭐 뜨개질, 그리고 뭐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운동하는 순간에는 그거 걱정 못 하거든요. 환자분 중에 요즘에 너무 힘든 분이 있었는데 저랑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수영을 등록을 했어요. 한 번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이번 주는 수영 때문에 살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수영을 하는 순간만큼은 정말 그런 고민 하나도 없이 내가 온전히 내 몸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수영을 또 열심히 했더니 그랬더니 본인의 실력이 쭉쭉 느는 게 보여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는 느낌까지 들어서 정말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든 간에 현재에 머무르는 나만의 무기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허경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현재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보라는 이야기가 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 생각을 안 하고 뭐 다른 것에 집중할 거리를 만들어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약간 그냥 그 생각 자체에 계속 직면해서 파고들어 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내가 뭔가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를 딱 구분을 해가지고 그럼 적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가? 한다면 어떤 게 바뀌는가? 그럼 바꿀 수 없는 건 어떤 것들인가? 이렇게 좀 적어놓고 보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퇴근을 해서 누워있는 상황에서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명확하게 정리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조금 더 생각이 명료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번아웃의 위험한 점 그리고 번아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를 되게 그 이론적으로만 얘기했고 실제적으로 극복한 성공 사례들을 저희가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간단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딱 한 분씩만 나는 이런 식으로 극복한 사례를 봤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허경 선생님부터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요. 네. 일단은 뭐 명확한 번아웃이셨죠. 네,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네, 그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단 거를 찾으시고 체중이 느니까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네, 이런 걸 증상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이분이 뭐에 힘드신가 들어봤더니 전화 업무가 힘든 분이셨어요. 전화할 때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그리고 그 컴플레인을 받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셨던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어쨌든 하는 일이 또 다른 복잡한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 복잡한 일을 할 때 덜 힘드시다고 해서 네. 이분한테 힘든 부분은 전화구나. 이 전화 업무를 좀 줄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힘든 그 일을 조금 더 가져오시더라도 그렇게 좀 관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 건의를 했더니 오히려 그쪽에서는 좋아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좀 도와드리는 느낌도 들고 본인은 오히려 좀 단순하지만 힘든 그 전화 업무에서 좀 벗어나면서 좀 조금씩 에너지를 회복하셨다 그런 케이스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각자에게 다 더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이런 게 자기 힘든 거를 남한테 좀 아웃소싱 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번아웃을 좀 해결할 수 있기도 한데 저도 비슷한 이해해요.
저희가 오늘 그 토크 초반에 제2의 출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워킹맘들.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번아웃분은 이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워킹맘 분이셨는데 출퇴근 시간만 해도 그 광역버스 타고 1시간 이상, 1시간 반쯤 걸리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기업에서 출근하시고 새벽같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출근하시고 일하다가 퇴근하고서 집에 힘들게 돌아가면 이제 아이 둘에 밥을 하고 애들 정말 숙제 힘들죠. 봐주시고 그 다음에 애들 뭐 씻기고 재우고 그러고 나면 집안일 하고 나의 인생은 없구나 내일 또 새벽에 출근해야 되니 자자 이게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2주 만에 만났는데 정말 많이 회복된 상태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분께서 비법을 하나 찾아냈다고 밥을 모두 다 사 먹이기 시작했어요. 네, 요리하는 거를 이제 그만두고 모두 다 반찬 가게에서 그냥 아예 다 사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리할 필요도 없고 설거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집안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한 하루 2시간 정도가 순식간에 본인에게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2시간을 이제 산책하고 드라마 보는 시간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정말 삶이 너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거고 물론 그분이 그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었어요. 내가 애들한테 좋은 거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 먹이는 게 괜찮을까 이런 내적 갈등이 있었지만 아까 오동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번아웃이 오면 쉽게 짜증이 나서 애들한테도 결국 짜증내게 됩니다. 근데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나 드라마도 보고 운동도 하고 애들하고도 웃으면서 대할 수 있고 모든 게 더 긍정적으로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변화가 되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 꼭 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40대 여성분이 생각이 나는데 이분은 이제 직장인은 아니고 전업주부셨어요. 근데 이제 올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계속 조금 좋아지려고 하면 다시 나빠지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해야 되는데 진짜 이 온라인 클래스를 하면서 부모님들의 특히 엄마들의 로딩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막 숙제 챙겨야 되고 뭐 수업 잘 듣고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 뭐하고 밥도 이제 하루에 저녁 때 뭐 한 끼나 아침 저녁 이렇게만 준비하면 되던 게 세 끼 다 해먹여야 되고 맞아요. 진짜 워라벨이 안 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갑자기 너무 하루 종일 일하는 이제 풀 워킹 모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쳐서 좀 오신 분이었는데 이제 이분의 진짜 문제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좀 시댁 어르신분들이 좀 과하신 요구들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와서 인사하고 식사하고 뭐 이런 거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주중에는 뭐 내가 언제든지 너네 집 가가지고 좀 필요하면은 뭐 밥도 함께 얻어먹으러 할 수 있는 거고 뭐 누가 아는 지인이 뭐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반찬 같은 것도 좀 해서 보내야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약간 듣다 보면 좀 기가 막혀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분이 굉장히 착한 분이고 또 좋은 며느리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들어오셨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이게 완전히 한계가 이제 한계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거절 연습을 하셨죠. 우리 이렇게 말해보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자. 처음에는 좀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놀라운 속도로 실력이 향상되셔서 거절왕. 네, 매우 잘 거절하게 되셨더라고요. 네. 아니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요? 라고 할 정도로.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함으로써 뭐 시댁하고 뭐 전처럼 뭐 아주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본인의 마음만큼은 정말 편안해졌고 힘든 것도 많이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오늘 미처 다 못 드린 대답들, 미처 대답 못 드린 그 질문들에는 이제 뭐 너무 힘든 직장 상사 그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힘든 동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거절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불편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절대 본인이 생각하는 최악의 결과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분들 진짜 항상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고요. 정신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약물에 대해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뇌부자들 유튜브 채널에 놀러 오셔도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좋은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